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감리 문제인데요. 이 감리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처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공사업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보기 중 현장 표지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모두 고르라고 했죠. 그나마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단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사 현장에 이렇게 표지, 조그만한 이런 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지에 뭐뭐뭐 해서 쭉 뭐뭐뭐 해서 누구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공사명이나 아니면은 감리자, 시공책임자, 공사비, 착곡, 연연일 이거 말고도 우리 뭐 발주자 그리고 뭐 설계자 이런 것들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봤더니 약간 튀는 게 있죠. 바로 이 법령 위반 사항, 이런 거는 나중에 회사로 날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 빼고 공사명, 감리자, 시공관리자, 공사비, 채권관리, 발주자, 설계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우리 기술 기준 51조를 보면요. 바로 이 배선의 사용 전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또한 당연히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면 굉장히 수험생분들은 힘드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로, 닫고는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사용상 어떠한 것과 저런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 배선 같은 경우는 튼튼하고 쫀쫀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 및 저런 성능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것들은 지금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떠한 게 뭐냐? 특구압에 사용되는 접촉전선이나 바로 이 나전선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배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리고 특고압 배선에는 어떤 걸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접촉전선공사, 저압고압 이런 것들을 간단히 배우셨을 텐데요. 필기에서. 그런데 이 특고압은 따로 배운 게 없으시죠? 그래서 특고압 배선에는 접촉전선 사용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 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쭉 모아서 시험 문제 출제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 공부를 또 이렇게 시험을 나중에 치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접지극의 매설입니다. 우리 이거 필기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전봇대 이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봇대에 변압기가 있고 이 변압기에서 접선이 쭉 내려와서 접지 극판은 땅속 깊이 몇 센치? 75cm. 미터로 얘기하면 0.75m.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물이 철로 된 철주라면요. 아무래도 접지극에서 철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주 밑면 기준으로 몇 미터? 0.3m 또는 30cm. 그래서 그 정도 이격시켜야 되고 만약에 땅속으로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옆쪽으로. 그래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 그리고 접지도체의 굵기. 지금 전압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자, 전압에 관해서 나왔을 때 물론 그냥 기본이 뜨거나 아니면은 특고압이란 말이 뜨면은 16은 맞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뭐 투투나인 중다접이라는 특수성 또는 7kg 이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6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용! 이 말 뜨면은 몇 자리? 6자리로 빠진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고압이란 말이 없어도 기본법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얘 뭐예요? 그렇죠. 16자리. 그리고 우리 7kg 이하의 전로나 아니면은 25kg 이하 우리 중성선 다중 중다접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 몇 자리? 그렇죠. 6자리 해당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더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레 시스템 그쪽에서요. 우리 몇 가지 공부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바로 이러한 인하도선 그래서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의 경우 인하도선은 2개 두 가닥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렬 인하도선 1, 2가 몇 미터? 10m. 그리고 몇씩 증가? 5씩 증가. 그래서 1, 2가 10m에 5씩 증가라는 약간 필기에서 좀 다뤘던 부분들이 지금 실기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절연 내력 시험 전형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필기인지 식인지 저도 막 헷갈릴 정도예요. 그만큼 굉장히 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도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인데 우리가 많이 했던 그쪽에서
약간은 벗어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전로 및 기구 쪽 7kg 이하 1.5배 쭉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게 있고, 그리고 이 회전기 쪽 필기에서는 그리고 전지 배터리 있었죠. 그래서 태양전지, 연료전지 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회전기하고 정유기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 회전기 쪽은 맞추셨을 거예요. 7kg 이하 같은 경우에는 1.5배, 그리고 7kg 초하는 얘는 1.25배. 요거는 전로에서 비접지랑 똑같고요. 그리고 7kg 이하 1.5는 다 똑같고, 실험은 항상 몇 분간? 그렇죠. 10분간 진행한다. 그래서 올 10분까지는 좋은데 이 정유기 쪽이 필기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60kg를 기준으로 지금 직류 교류가 있는데, 교류축은 몇 배? 직류축 둘 다 1.1배. 60kg 초과 쪽은 1.1배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회전기 쪽의 직류는 1.6배예요. 그런데 이 표에 바로 이 정유기 쪽은 다 1.1배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필회기. 자, 이 필회기는 전력공학부터 우리 수변전 설비, 각종 법적 이론이나 다 포함돼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아마 공부하신 것들 중에 3가지씩 쓰는 거라서 많이들 썼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필회기에 대한 사항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필회기의 기능상 필요한 역시나 구비 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설치 장소 나옵니다. 그러면 구비 조건, 우리 상형주파 개시전압이나 충격 개시전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상형주파 개시전압은 높을 것, 그리고 충격 방정 개시전압은 낮을 것. 얘는 뭐예요? 그렇죠. 벼락 맞았을 때, 그럴 때 뭐 개시하는 전압이죠. 그리고 제한전압 낮고 당연히 속류 차단 능력은 커야겠죠. 지속적으로 흐르는 거 잘 끊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회기의 설치 장소 3개소.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전력 개통도라는 거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 전기 많은데 어디예요?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죠. 그리고 얘가 변전소로 넘어가고요. 그 변전소에서 변압기로부터 우리 집까지. 아하,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발전소 및 변전소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곳,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리고 우리 제가 중간에 변압기 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 바로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특고압측과 고압측, 그래서 각각에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 앞 수용장소에 인입구가 있겠죠.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그리고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곳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3가지 정도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기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의 아래 기준에 따라 각각 1개씩 쓰세요. 얘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시험 문제 냈다 하면은 완벽한 법적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맞게 잘 유두리 있게 써주시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유두리 있는 어느 정도의 급이 뭐냐?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쓰긴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 정도는 좀 잡자. 우리가 어떠한 전기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해야 되니까 공간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배선 설치 공간을 고려하고 층고를 확보하고 공기 잘 통하게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잡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뭐 침수를 대비하고, 그리고 누수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설치해야 된다. 뭐 요 정도로 잘 써주시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이렇게 규정 사항이 있는데 뭐 요 정도로 잡으시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고려사항, 얘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보면요, 뭐가 용이한 거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전선로 등의 인입이 용이하다 키워드, 그리고 간선에 배선이 용이하다 키워드, 그리고 뭐 증선에 대한 면적을 확보를 잘해라, 그리고 수전 및 배전을 거리를 짧게 하여 경제성을 고려한다. 물론 이렇게 쓰시면 저도 이건 좀 애매합니다. 뭐 경제성을 고려한다 이렇게만 딱 쓰시면은 확실히 이제 채점자분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건데, 좀 뭔가 있게 앞에 뭐 쓴 다음에 조금 경제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다 라고 하시면요, 실제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꼭 잡고 나머지를 좀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잡으시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퀀스 문제네요. 이 그림 보자마자 얘는 배타적 논리학, 바로 익스크루시브 해로네요. 그런데 얘를 딱 보자마자 공부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저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자, 얘는요, 우리가 실기를 공부할 때 시퀀스에서 무접점을 해서 너무 중요한 거다.
유접점에서 인터력이 중요하다면 무접점은 바로 X-5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동그라미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답이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X-5 바로 베타적 논리합이니까 얘를 유접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렇게 돼서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다른 경우, 한마디로 A, B가 있다면요. 둘이 다른 경우에 얘는 이번에 B 접점, 얘는 이번에 A 접점. 이러한 유접점을 보면은 우리 뭐예요? 그렇죠. 바로 베타적 논리합 회로다. 이렇게 아마 인지를 잘 하실 겁니다. 바로 얘의 간소화된 로직 기호가 바로 저놈이죠. 그렇다면 얘를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개의 입력 상태가 다를 때 출력이 발생하니까 빵빵은 뭐예요? 같을 때 안 나와. 그리고 빵 1 다르네요. 그럼 나와. 빵 1, 빵 다르니까 나와. 1, 1 같으니까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를 만족할 수 있는 로직 회로를 그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형을 그리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원형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X라는 출력이 그리고 A, B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A, B의 바 그리고 A, 바, B라는 이 논리식 출력식이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출력식을 쓰지 말라 그래도 머릿속에 또는 연습란에 이런 거를 좀 표현해 놓고 천천히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입력은 A, B가 있고요.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그리고 얘가 AND, 곱이죠. 그리고 덧셈 나중에 하고 일단 곱셈 먼저 A의 부정, B의 점 잘 찍으시고 긍정,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AND 곱. 이 둘의 뭐다? 합. 5어 합을 해주시면은 끝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아마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괜찮은 문제인데 혹시나 우리 어떤 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끝에 동그라미가 추가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X-크로시브 노어 문제가 되니까 이때는 일체로 베타적 부정 논리합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연습해 보시고 동그라미 있는 것도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공장별 1부하 곡선입니다. 그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A 공장과 B 공장의 부하 곡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부동률 구하세요. 두 번째는 B 공장의 1부하율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부동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률 공식부터 아셔야겠죠. 부동률 공식은 각각의 최대 전력을 더한 다음에 합성 최대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공장 최대 전력이 얼마냐? A 공장 최대 전력은 바로 여기 800kg가 되겠네요. 얘는 800kg. 그 다음에 B 공장의 최대 전력은 여기가 최대죠. 600kg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의 합성한 최대 전력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합성 최대는 각 시간대별로 합성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각 구간을 다 합성할 필요 없이 어차피 여기보다는 요 부분이 전력값이 높으니까 여기서 합성 최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합성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6시죠? 6시부터 12시까지는 A 공장이 지금 800kg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얘가 높으니까 요 시간대를 한번 합성해 보면 되겠네요. A는 800kg, B는 400kg니까 800과 400을 더해 주시면 요 시간대 1200kg가 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시로 넘어가서 A 공장이 700kg로 떨어졌죠. 여기 700kg. 대신에 B 공장이 600kg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700과 600을 더하니까 요때가 그렇죠. 1300kW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B 공장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뒤쪽은 뭐 더하실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합성해서 제일 높은 전력은 1300이 되겠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크죠. 그러면 합성 최대분에 얘네들을 더한 것이 바로 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00과 600 더한 것을 1300으로 나누시게 되면 1.077 얼마 나오게 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하시면 1.0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문제는 B 공장에 대해서 1 부하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부하율 구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하율은 원래는 최대 전력 분의 평균 전력의 비를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균 전력을 모르니까 전력량을 구해서 시간으로 나누시고 다시 얘를 최대 전력으로 나눈 다음 백분율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부하율이 되겠죠. 이때 1 부하율이니까 하루 동안의 부하율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시간은 24시간 넣으시면 되고 그렇죠? 24시간.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은 B 공장에 대해서 최대 전력이니까 B 공장은 600kg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00kg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전력량만 구하시면 되죠? 그럼 전력량은 킬로와트에 시간을 곱하시면 되니까 바로 B 공장에 대해서 자, 밑에 파란색 요 파란색이 B 공장이니까 처음 200kg가 3시간 간격으로 3, 6, 9니까 9시간이죠. 200kg 곱하기 9시간, 400kg 3시간, 600kg도 3시간, 500kg 3시간, 다시 300kg가 2칸이니까 6시간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곱해서 다 더해 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전력량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최대 전력으로 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식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결국은 여기 24로 나눈다는 건 번분수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만 쓰시고 이 24를 내려서 600 곱하기 24로 계산하셔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이제 조명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오류가 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기시험은 공개를 하지 않죠.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시험 보신 분들한테 우리가 물어서 기억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복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단 모든 방향으로 500칸델라의 광도를 갖고 있는 전등이 있답니다. 그럼 광도 I가 500칸델라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이때 지름이 6m짜리 책상 중심에서 수직으로 4m 위에 점등을 했답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요 광원으로부터 자, 이쪽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여기 광원이 있는데 이 광원의 광도가 500칸델라다 이 얘기고 자, 이 밑으로 4m, 수직으로 4m 위에 점등돼 있다니까 요 밑으로 4m 되는 지점에 전등이 달려 있고 그 4m 밑에 지름 6m짜리 책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이 지름이 6m니까 반지름은 3m짜리 책상이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요 책상으로 이 조명이 광원이 이렇게 빛을 쏘여주고 있을 텐데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책상의 수평면 조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출제자가 수평면 조도를 물어본다면 이 책상의 가장자리 또는 중심 또는 뭐 몇 미터 지점 어떤 특정한 지점을 주고 거기에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이제 가장자리, 책상 가장자리에 여기 나타나는 수평면 조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고 가장자리란 말이 안 들어가 있었다면 이 책상의 수평면 조도라기보다는 이 책상 전체의 조도니까 평균 조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뭐 광도를 주고 그 다음에 책상에 지름을 주고 높이까지 준 거는 문제가 없지만 마지막에 수평면 조도를 물어보려면 책상 뭐 가장자리라든가 또는 책상 중심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목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평균 조도를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해설은 평균 조도를 구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평균 조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평균 조도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책상의 전체 조도가 얼마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 기본적으로 조도는 그 면적당 광속의 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광속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광도를 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입체각을 생각하셔서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입체각을 생각하셔서 요 입체각 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니까 광속은 입체각 오메가의 광도 i가 되는 거죠. 이때 요 원뿔에 대한 입체각은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거기다 광도 i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때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여기를 세타로 보니까 높이가 4m, 요 반지름이 3m면 요 빗변의 길이는 5m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돼서 0.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결국 요 면적은 요 원형 탁자의 면적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은 파이 r 제곱분의 여기 요 광속을 집어넣으셔서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의 i를 넣고 여기 파이는 이렇게 약분돼 버리니까 결국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나머지를 넣어서 광도 500을 넣고 계산하시면 요 22.22 럭스가 요 책상 전체에 대한 평균 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평균 조도다라고 나왔으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가 문제에서 이 책상이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가장자리 많이 물어보니까 책상의 가장자리에 대한 가장자리의 수평면 조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제 해석은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자, 여기 광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높이가 4m, 가로가 3m, 이렇게 원형 탁자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빗변의 길이는 5m가 될 거고요. 여기를 세타로 보는 거고 이 끄트머리, 요 가장자리 여기에 수평면 조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수평면 조도는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고 법선 조도는 거리 역제곱 법칙에 의해서 L제곱분의 광도 i가 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요 거리 L은 광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 거리니까 5의 제곱 분의 자, 여기로 올게요. 이렇게 올라와서 5의 제곱에다가 광도 i는 문제에서 500이라고 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여기를 세타로 본다 그랬으니까 5분의 4 하시던지 아니면 0.8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셔서 나온 값이 요게 요 가장자리 책상 맨 모서리 부분의 수평면 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복원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시험 보신 분들이 뭐 어떤 분은 가장자리란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또 뭐 있었다라는 분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조금 문제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실제 가장자리란 말이 없었다면 여기 수평면 조도가 아니라 평균 조도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수평면 조도를 물어봤다면 가장자리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푸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거예요. 이건 뭐 쉬운 문제가 되겠죠. 총전단 전압이 66kV고요. 수전단 전압은 62kV라고 하고요. 이때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64kV라고 합니다. 자, 수전단의 부하를 끊었다는 거니까 무부하 시에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이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고요. 첫 번째는 전압 강하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바로 이게 전압 강하죠. 전압 강하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서 100분율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6에서 61을 빼주고 다시 나눠주니까 6.45%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수전단에서 전부하 시의 수전단 전압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수전단 전압 64 마이너스 62 나누기 62 해서 이렇게 계산하셔서 정답은 3.23%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좀 아쉬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실기 준비할 때 전동기의 동력을 공부할 때 양수 펌프하고 그 다음에 권상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보는데 그게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송풍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출제가 처음 된 건 아닙니다만 오래전에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서 우리가 보통 송풍기는 잘 안 하죠. 바람을 불어주는 송풍기에서 팬을 돌려줄 때 그 전동기의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수 펌프 공식 보시면 분을 기준할 때 전동기 용량은 6.12에 2타에다가 HQ에 여유계수 K 이렇게 아마 공부하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때 H는 높이고 Q는 양수량, 물의 양이죠.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기중기나 권상기로 가게 되면 HQ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무게, 그 다음에 속도, 똑같이 6.12에다가 효율, 그리고 여유계수 K 이렇게 바뀌죠. 요거는 무게와 속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게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 송풍기가 나오게 되면요. 요 자리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뤄보진 않았지만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풍량, 바람의 양과 그 다음에 풍압을 둘이 곱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와 양수량을 곱할 거냐, 무게와 속도를 곱할 거냐, 또는 풍량과 풍압을 곱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풍압을 곱할 때 여기가 미리 아쿠아라 해서 밀리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조심해 주셨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다뤄보지 않으셔서 요 단위를 잘 보고 맞추신 분들은 다행이고 단위를 놓치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풍량과 풍압을 집어넣게 되면요. 185에다가 풍압은 60을 넣으시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간 게 바로 미리 때문에 요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유계수 K는 문제에서 여기 K가 1.3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1.3을 곱한 거고요. 6.12에 효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효율이 85% 그래서 0.85를 넣으셔서 2.773kW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건 부동 충전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비 전원 설비에 이용되는 연 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때 축전지 용량은 100A 아우어고 상시 부하가 8kW고 표준 전압이 100V일 때 부동 충전 방식에서 충전기 2차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을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가 있고 충전기에 전원이 공급이 돼서 이 충전기로부터 축전지가 전력을 공급받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배우셨죠. 이게 축전지, 얘가 부하가 됩니다. 그때 부동 충전의 2차 전류는 여기서 공급하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는 배웠죠. 그러면 축전지에 들어가는 전류와 부하 전류를 합해 주시면 되더라. 근데 축전지의 용량이 100A/h고 부하의 전력은 8kW니까 여기서 전류를 구하려면 요 전류가 나오려면 얘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전류가 되고요. 부하는 킬로와트니까 전압으로 나누시면 전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시고 부하의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서 그 두 전류를 더한 게 부동 충전의 2차 전류입니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요 축전지가 연 축전지다. 그러면 전격 방전율이 10시간. 그렇죠? 알칼리 축전지다 그러면 여기가 5시간이다 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연 축전지는 10시간 방전율,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 방전율 요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량 100A/h를 요 시간을 나눌 때 자, 연 축전지는 이렇게 10시간으로 나누시는 거고 알칼리 축전지는 여기를 5시간으로 나눠 주신다는 거. 그다음에 부하 전류는 똑같죠. 용량 8kW니까 8000을 100V로 나눠 주시게 되면 부하 전류가 나오게 되니까 둘이 더한 값이 90A하고 얘는 100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전력용 콘덴서, 즉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조금 문제가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좀 의견이 약간 분분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공통되는 의견을 가지고 달아본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5000 kVA 변전 설비에 5000kVA 부하가 있는데 역률이 0.7이었답니다. 이 부하를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전력용 콘덴서 1500kW짜리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역률을 0.8로 개선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여유 부하가 킬로와트 값으로 몇 킬로와트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콘덴서 1500kW를 설치하게 되면 역률이 0.8로 개선이 되느냐? 안 맞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역률이 0.7인데 여기에 콘덴서 1500을 달았을 때 역률이 0.8로 개선된다는 점도 말이 안 되고요.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다 증가시키는 여유 부하를 물어봤는데 이 부하가 역률이 얼마짜리 부하를 달 거냐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정상적인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5000kW짜리 부하의 역률이 0.7이었는데 콘덴서를 설치했고 그리고 역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됐겠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역률 0.8인 부하를 더 추가로 단다면 몇 킬로까지 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추가로 부하를 달았을 때 전체 역률이 0.8로 만들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수의 시험 보신 분들 의견에 의하면 뭐 이렇게 정보가 정리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요대로 억지로 맞춰서 푼다면 이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쨌거나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0.8로 개선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부하는 5000kW고 변전 용량도 5000kW니까 5000kVA 피상분을 공급해서 역률이 0.8로 최종 개선됐을 때 부하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률 개선 전에는 0.7이었고 개선 후에는 0.8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유효분은 P상분에 대해서 역률만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P상은 5000이고 역률은 원래 0.7에서 0.8로 개선했으니까 0.8 마이너스 0.7을 하시게 되면 0.7에서 0.8로 개선됐을 때 늘어난 만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4000에다가 3500이니까 50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 푼다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역률이 0.7이었으니까 5000kW 가지고 유효분이 3500kW까지밖에 못 썼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콘덴서를 달아서 0.8로 개선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4000kW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500kW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이제 실지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쉽게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 폭이 20m고요. 길이 15m, 천장 높이가 3m고요. 작업면의 높이는 0.8이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아셔야 돼요? 높이는 천정 높이 3m에서 책상, 작업면의 높이 0.8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때 실지수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수 계산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표를 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실지수 공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친구 h에다가 x 플러스 y분의 xy가 되고요. 요 h 자리에 얘를 넣으시고 3-0.8 그리고 가로 세로 더하고 곱하고 해서 계산한 결과 3.9 얼마 나오게 되고요.
그럼 3.9면 여기에 포함되니까 4.0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결선도 미완성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회로의 결선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딱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 부속 장치 보이시죠? 지금 맨 상단에 방전 코일, 두 번째는 직렬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당연히 3상의 미완성 결선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쁘게 그릴 때 접속 부분을 좀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인 1, 라인 2, 라인 3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로축에 방종 코일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속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이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접속은 잠시 있다 하고 이렇게 좀 이쁘게 그리시면 이렇게 만나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무리로 접속이니까요. 이런데 컴멍 이렇게 이쁘게 잡아주면 되죠. 직렬 리액터는 1차, 2차 양쪽에 접속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동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 방종 코일 나면 적어도 그죠? 전류전화 방전, 직렬 리액터는 제5조파 제거, 콘덴서는 그죠? 부하의 역률 개선인데 이번 문제는 그래서 밑그림, 그러니까 결선도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잘 그리고 접속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변압기 델타 델타입니다. 우리가 변압기 델타 델타 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로 형태를 많이 만나고 가로도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로 두 개만 볼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델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쉽게 그리면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컴멍 이렇게 컴멍, 그리고 여기도 컴멍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선을 인출해야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릴 때 이런 분 계시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1차랑 2차랑 뭐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나가야 돼요.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런 것도 뭐죠? 델타 결선의 하나죠. 그러니까 델타.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는 그림 볼까요? 자, 요건 이제 지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는 건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플러스에서 하나씩 인출하죠. 플러스. 그러면 2차도 똑같이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죠? 컴멍 시켜야죠. 이 델타 결선은 다른 말로 환상 결선. 이 환이라는 건 고리한자 서로 연결시키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졌습니까? 이렇게 쭉 해서 쭉 그리고 여기가 쭉 가서 뭐 이런 표시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또 하나의 델타가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그냥 해도 되는데 좀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편한 거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요. 좀 아쉬움이 있죠. 이런 거는 전기 기사 문제가 아니고 공사 문제인데 좀 우리가 출제원님의 어떤 마음이 좀 너무 컸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으면 답하는 건데 지금 답이 있지만 전기가열 특징 한 가지 써라. 일단 전기가열 안에는요. 대표적인 게 저항가열, 아크가열, 뭐 유도가열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가열의 식구죠. 일반적으로 공사에서 전기가열의 종류, 그래서 저항가열, 아크가열, 유도가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기사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가열의 특징. 물론 이제 열 효율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좀 열려 있습니다. 채점위원들이 봤을 때 열 효율인데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다. 이렇게도 이제 쓰는 분 계실 건데, 이 정도는 조금 채점위원회 어떤 영향에 좀 좋은 쪽으로 봐주겠죠. 그리고, 이 일반 가열보다 전기 가열은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가열, 피열물이라고 하죠. 직접 가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전기 가열의 특징인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발열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열량 하시면 기호가 뭐 H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발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예요. 그죠? 우리는 보기에는 숫자가 간단한 건데 공식이 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1칼로리는 몇 줄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부할 때 칼 사겠다. 내가 저 칼을 사겠다. 칼 사리. 그래서 약 4.2줄.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1줄은 4.2분의 1. 그래서 약 0.238인데, 그래서 우리는 0.에서 238이니까 올리면 24. 이렇게 해서 약 0.24 칼로리 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줄은 약 0.24 칼로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아시죠? 줄이라는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뭐죠? 전력량입니다.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죠? 에너지가 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다 뭐죠? 칼로리를 바꿀 때는 앞에 0.24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보니까 먼저 그래서 식을 딱 보시면 저항값 나왔죠. 그리고 전류값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인데 시간은 기본적으로 초예요. 근데 10분이니까 10 곱하기 60 하면 이제 세컨드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줄이라는 건 먼저 이 줄을 칼로리를 바꿀 때 앞에 0.24 다는데 줄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전력이라 하시면 그래서 전력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자, 요거도 나왔지만 우리가 전력에다가 시간. 그래서 이때 전력은 그래서 V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래서 이때 전력은 VI니까 요거 공식이 있는데 이때 V는 뭐죠? IR이니까 보이시죠? 그 IR. 그래서 정리하면 I 제곱 R 하고 T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또 하나의 줄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전류 있고 R 있으니까 우리가 줄을 구할 때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P는 VI죠. 그래서 V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I 제곱 RT. 그럼 여기다가 뭐죠? 0.24. 그래서 0.24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앞에 0.24 I 제곱 RT. 근데 여기까지가 단위가 뭐죠? 그래서 와트 세컨드.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줄을 갖다가 칼로리를 바꾸면 0.24인데 지금 이 칼로리인데 킬로칼로리를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0.24 이게 전류가 10이니까 10의 제곱 그 다음에 R도 똑같이 10이죠. 여기는 시간 바꾸는 거니까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뭐 계산기 때리면 약 144. 그래서 풀이 과정은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가 그 줄을 갖다가 칼로리를 바꿀 때 기본 개수 0.24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 공식은 그죠? VIT도 있지만 I 제곱 RT가 있다. 거기다가 0.24 단위 환상 개수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요. 물음에 답하는데 일반적으로 변압기, 내부고장, 검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검출 방법이 있고 여기는 검출 계정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정기 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화면을 뭐 다 보이죠. 비율 체동 계정기 부울주인데 여기 뭐 부라고 해도 되고요. 부라고 해도 되고 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니까 그래서 부울주 계정기 또는 그냥 부울주 계정기 그리고 충격 압력 계정기 여기서 두 개 선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비율 차동 계정기는 뭐죠? 정기적 사고를 검출하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개는 당연히 뭐죠? 기계적 사고를 갖다 검출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공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많은 내용 중에 그죠? 변압기, 내부고장, 개정기니까 두 가지 쓰는 거니까요. 아마 비울치동 개정기 2 또는 부울주 개정기 충분히 썼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단상변압기 세대, 물론 단상변압기 용량은 10kVA죠. 델타 계산하고 있다가 한 상의 변압기 고장났다. 그러면 두 대 남았죠. 그러면 일방무죠. V결선. 결국은 나머지 두 대로 3상 공급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걸 V결선이라고 해. 그러면 아시죠? V결선은 P1의 의미가 변압기 한 대 용량이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은 문제에서 10 나왔습니다. 거기에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루트 3배. 그래서 이런 거는 루트 3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풀 수 있죠. 루트 3, 10 하면 약 17.32가 나올 겁니다. 이번 문제는요. 계정기의 어떤 이름을 쓰는 건데 오른쪽에 용도, 역할을 보고 찾는 건데 일부 문제는 조금 어렵죠. 이건 필기에서 배웠던 계정기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요거는 필기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송전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 때문에 일부 계통의 위상각이 동기를 벗어난다. 이걸 우리가 동기 탈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검출한다. 무슨 계정기? 바로 탈조가 들어가는 탈조 보호 계정인데 요게 필기 시험에 기억이 좀 남아있으면 푸는 건데 만만치 않죠. 두 번째는 계정기가 설치돼. 아마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이 봤을 겁니다. 고장점의 건기적인 거리에 비례해서 한시 동작. 가장 일반적인 거는 전압과 전류의 비를 이용한다. 요게 있으면 딱 좋은데 그게 조금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거리에 비례해서 한시 동작하고 복잡한 계통에는 단락보의 가전류 계정기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읽었는데 조금 기억하기 힘들죠. 요건 우리가 거리 계정기라고 하는 건데 조금 1번과 2번은 만만치가 않죠. 자, 그다음에 3번. 요거는 저희 그 시험 보신 선생님께서 이해선에서 지락사고라고 하던데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고장 해소문을 선택 차단한다. 그러면 뭐죠? 당연히 SGR 선택 지락 계정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시험 봤는데 지락이 아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단락 나오면 만약에 단락 사고다. 그러면 보세요. 고장 해선만을 선택하니까 셀렉티브 S 선택 들어가는 거고요. 사고가 지락이니까 저희 답안지는 지금 선택 지락 계정기 썼는데 혹시나 내가 본 시험이 지락이 아니고 단락이면 선택 단락 계정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보신 분이 지락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서 선택 지락 계정기로 답을 달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구에 답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방향, 그래서 방향 나오면 그죠? 디렉셔널. 그래서 D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치면 DSR 방향 단락 계정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단락 방향 계정기인데 단락 방향 계정기도 되고요. 방향을 먼저 읽으면 방향 단락 계정기. 이거는 뭐 둘 다 맞습니다. 열려 있는 답이니까. 그래서 화면에는 단락 방향 계정인데 이거를 방향 단락 계정기라고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읽으면 딱 보이죠. 일정 값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면 동작하는 거 UVR. 그래서 부적전압 계정기. 그래서 요 문제는 1번과 2번이 약간 무겁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는 풀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문제죠. 2번 문제는요. 태양광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은 태양광의 발전 용량이 나왔어요. 킬로와트. 이게 보통 태양광은 시간을 적용하면 전력량이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발전 용량, 발전 출력, 킬로와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사율.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건 당연히 뭐죠? 이 태양을 흡수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율이 높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반사율은 현장에 실무적으로 많아봤자 9%, 10%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태양광인데 반사율이 80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제대로 되려면 여기 그냥 태양광이 아니고 반사율을 이용하는 집중형 또는 집중광. 그래서 그냥 태양광 아니고 집중형, 집중광, 태양광이라고 나와야지 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식은 간단해요. 우리는 발전 용량 킬로와트를 맞춰주는 거니까 보시면 조건에 태양광 에너지 일사량 보이시죠? 단위가 킬로와트 퍼 메타제곱.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발전 용량 킬로와트가 되려면 오른쪽에는 그죠? 태양광 에너지 일사량 단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수강 면적이라는 거 그죠? 태양광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이 가장 작은 게 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좀 큰 게 모듈, 합치면 어레이, 즉 어레이의 어떤 면적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수강 면적을 메타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사율 효율을 싹 곱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일반적으로 흡수율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흡수율 하시면 이게 80%니까 여기가 0.2가 되겠죠. 흡수율이 20%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풀이가 저기는 0.8인데 0.2로 들어가면 작아졌으니까 이게 더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왜 0.1을 안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반사율이 80% 나오는 태양광은 집중형, 집중광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용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태양광 어레이가 있다면 집중형은 여기다 이렇게 태양광을 모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태양광이 쏘면 이 집중형은 바로 이렇게 반사율을 갖다가 모아갖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출제 이온이 어떤 일반적으로 낸 게 아니고 어떤 이제 베이스에서 만든 문제니까 이 반사율이 80 나오는 것은 계속 얘기했죠. 집중형, 집중광,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를 보고 낸 것 같기 때문에 해서 저는 일부 선생님들은 이걸 볼 때 반사율이니까 흡수율 0.1을 많이 풀 건데 이건 열려있는 답. 만약에 흡수율로 풀어서 얼마 나오면 이것도 정답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다만 지금 왜 너는 반사율 했습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형, 집중광일 때 반사율 이용하니까 그대로 저는 가서 자 여기 면적 물어봤으니까 쭉 넘어가면 태양 에너지 일사율, 반사율, 효율 해갖고 용량. 나머지 숫자 넣으면 되죠. 그래서 2000, 0.75, 0.8, 0.2면 약 이렇게 쭉 나와서 풉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풀이 과정은 간단한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가 일반 태양광이 아니고 집중형, 집중광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답이라서 이 부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채점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